자, 마지막으로는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최고 기관이 되었고요. 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의 정치적인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를 열몇 차례 할 정도로 검찰 통치가 주기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의 주요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가 정치인들과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잇는 이른바 파워 엘리트의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정부의 고위직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반영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의 권력 독점과 그 주변의 부패, 그리고 법원의 과도한 관료화가 낳은 이른바 사법농단의 불명예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이름으로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법권력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리는 권력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체에게 그 권력을 맡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판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사법의 대원칙을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권력은 세 부분에서 체계의 적합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투톱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경쟁 사법체제는 최고 사법기관이 누구냐를 두고 계속해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에게 분명한 사법적 최종 판단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권력의 운영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암암리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동등한 이른바 최고정책법원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단일 재판부에 해당하는 13분의 대법관 전원 합의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이나 고등법원 상고부처럼 사실상 우리 사법 현실에서 사심제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대안만을 지금껏 고집해 왔습니다. 이 법관의 인사권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는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쟁은 위헌법률 또는 위헌법령의 해소나 이른바 사법적 과거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경쟁을 통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청산을 하는 이행기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법적 양두체제를 과연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적 판단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 모두를 법률가가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헌헌법 당시에는 국민의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헌정사의 초기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가가 법률 판단은 물론이려니와 사실 판단을 독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양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리에 대한 논증과 판단만이 아니라 양형이나 수사와 같은 정책 판단 또는 사실 판단도 다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독특한 모습은 바로 이 헌법이 제정되던 7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 교육이 일반화된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가 단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 모두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수사권 다원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사실 판단을 법률 판단으로부터 분리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연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법적 판단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사법 행정권을 지금까지 우리 법률가들은 사법적 통치권처럼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사법에 대한 불신은 사실 법 규범이나 사법 구조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불신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사법 권력이 재판권만이 아니라 사법 행정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방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법원과 검찰, 나아가서는 법률가 집단 전체가 마치 법의 지배의 예외 영역, 법률가라고 하는 특권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법률가가 신분적 통치 계급의 이미지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려면 이 세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양두 체제가 배태하는 엄청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최고의 정책 법원으로 삼아서 사법적 최종 판단을 분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아래 다양한 일반 법원을 전문성에 따라서 구성하는 독일식 전문 법원 체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지금 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 부담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민형사 분야의 최고법원을 조직한 다음에 최고법원의 판사를 대폭 증원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판단을 법률 판단으로부터 독립해서 전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식 전문법원 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일반 민형사법원 이외에도 행정법원, 조세법원, 노동법원, 가정법원, 사회보장법원 등을 전문법원의 형태로 조직한다면 해당 부분에 이미 존재하는 관료 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이른바 참심제를 통해서 전문법원 체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을 본격적인 배심 재판으로 바꾸어서 형사재판의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배심을 이루어 사실 판단을 전담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 수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전문 수사기구를 조직하고 검찰을 이 수사기구들을 공소권을 가지고 감독 견제하는 역할로 재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의 혼동을 해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의 정도에 대해서만 국회의 가중 과반수 찬성 정도 또는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규정만 헌법에 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법관의 인사나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와 대통령이 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최고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를 헌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의 독립보장과 직결되는 법관 인사에 관해서는 사법행정위원회 다수의 법관 대표가 참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검찰 권력이 법률 판단이나 수사기구들을 감독 견제하는 역할만을 전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행정부에 있었던 검찰 조직을 차제에 사법부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법행정위원회에 검사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이고요. 각 지역의 검사장 정도는 미국처럼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법 권력의 개혁은 국민 대중이 민주적으로 늘 개입하는 입법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 비해서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집단, 법률가 양성기구, 그다음에 법학 연구자 집단을 아울러서
사법개혁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즉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치권과 관료집단, 각 광역권의 지역사회, 언론, 기업, 시민단체들 전부가 법률가 집단에 대해서 그와 같은 개혁의 컨센서스를 빨리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치정부의 강화에서 출발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재구조화 그리고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서 현행 헌법의 개정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생활의 직접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권 분야의 개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기본권 분야의 헌법 개정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세계관적 대립과 충돌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기본권이나 주거권, 문화적 권리, 환경 보전의 의무와 같이 이미 한국 사회의 공감대가 아주 넓고 깊게 형성된 사항들로 기본권 분야의 헌법 개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이슈들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해석 투쟁을 먼저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해석 투쟁의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특히 이미 광범위한 콘센서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본권 목록의 보완과 자치정부의 강화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치 일정까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헌법 개정 자문 국민회의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설치하고 대통령이 범정부적인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한 뒤에 앞에 두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헌법 개정에 관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 이 정도의 합의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큰 선거들이 다 마무리된 2022년 7월부터는 아마도 여야 합의에 따라서 헌법 개정 자문 국민회의가 구성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은 헌법 개정 이슈를 가능하면 우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부터 1년 정도가 헌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 끝나서 정부와 자치정부의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주요 세력들은 이제 홀가분하게 헌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하고 마음을 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헌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나 자치정부의 강화에 대해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헌법학자로서 저 개인의 제안은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강하게 말씀드렸듯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재구조하고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까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괄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를 의도적인 균형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헌법 개정의 초점입니다. 잘 아시듯이 코로나19 2년 반의 이 어려움을 한국 사회는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대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 놀라운 에너지를 제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법학자 이국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